여러분,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무언가를 물어보면 대부분 답하시는 편인가요? 솔직하게, 성실하게 물어보는데 안 답하면 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말해버리는 편이신가요? 오늘 이 영상은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수입을 물어봐서 솔직하게 답했더니 그다음부터 그 사람이 나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는 자녀가 좋은 곳에 다닌다고 기쁘게 말했더니 어느 순간 그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봐서 솔직하게 말했더니 그 말이 변형되어 돌아와 두 관계가 동시에 망가졌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내가 솔직하게 말한 게 잘못인가? 그럼 거짓말을 하란 말인가? 도대체 어디까지 말하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 건가? 그 마음이 쌓이면 어느 날부터 말하기 전에 먼저 겁이 납니다. 뭘 말해도 어떻게 쓰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워집니다. 솔직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손해를 본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이 가장 억울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솔직해서가 아닙니다. 거짓말을 못해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어떤 질문에 답해야 하고 어떤 질문에는 답하지 않아야 하는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경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평생을 두고 경계하라 당부하신 누구를 만나든 입이 찢어져도 절대 답해서는 안 되는 3가지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를 아시면 관계에서 절대 먼저 무너지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3번째 질문, 가장 위험하고 가장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것.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정약용 선생님께서 유배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선택하신 침묵의 방식. 그 안에 오늘 모든 이야기의 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대구에 사시는 61살의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재산과 가족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좋은 인상을 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그분의 주변이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 답해서는 안 되는 질문은 나이와 건강에 관한 질문입니다. 올해 몇이세요?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이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하는 순간 상대방은 나를 나이와 건강 상태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관계 안으로 들어옵니다. 경기도 일산에 사시는 63살의 정민철 씨가 계셨습니다. 새로 생긴 모임에 나가셨습니다. 분위기가 좋았고 사람들이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자리가 무르익으면서 자연스럽게 나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민철 씨는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도, 요즘 무릎이 좋지 않다는 것도, 건강 이야기가 나오니 공감대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습니다. 며칠 후 그 모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모임에서 등산을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선생님은 무릎이 안 좋으시다고 했으니까 빠지셔도 될 것 같아요. 배려처럼 들렸지만 그 순간 정민철 씨는 느끼셨습니다. 자신이 모임에서 조금 다른 위치에 있다는 것을. 몇 주 후 모임에서 새로운 활동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정민철 씨는 자연스럽게 빠졌습니다. 아무도 나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무릎이 안 좋은 사람으로 기억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건강 이야기를 꺼낸 순간부터 그분은 그 모임에서 조심해야 할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몇 달 후 정민철 씨는 그 모임에 나가는 것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말이 만든 이미지가 문제였습니다. 그분은 혼자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냥 괜찮다고 할 걸 왜 솔직하게 말했을까? 공감받으려다가 오히려 작아졌구나.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대방의 약한 부분을 알게 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아프다고 말한 순간 그것이 그 사람의 이미지가 됩니다. 나이를 말한 순간 그 숫자로 먼저 판단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의 심리가 원래 그렇게 작동합니다. 반면 같은 모임에 나갔던 김은숙 씨는 달랐습니다. 나이를 물어봤을 때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적당히 살았어요. 건강을 물어봤을 때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무도 그분의 정확한 나이를 몰랐고 건강 상태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분이 모임에서 가장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으로 기억됐습니다. 모르는 것이 더 대단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합니다. 나이와 건강을 묻는 질문은 관심의 표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판단의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나이를 말하는 순간 그것이 나의 한계가 됩니다. 사람들은 나이를 들으면 그 나이에 맞는 기대를 합니다. 그 기대가 관계를 규정합니다. 둘째, 건강 문제를 말하는 순간 그것이 나의 약점이 됩니다. 배려를 받는 것 같지만 동시에 한 발 뒤로 물러난 사람이 됩니다. 셋째, 나이와 건강 정보는 한 번 알려지면 바뀌지 않습니다. 나이는 해마다 올라가고 건강이 좋아져도 사람들은 처음 들었던 말을 기억합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유배 중 몸이 많이 쇠약해지셨습니다. 강진의 습한 날씨와 거친 생활이 건강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그 고통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아프다는 말 대신 묵묵히 글을 쓰셨습니다. 아드님께 보내신 편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의 약함을 드러내지 마라.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은 너를 약한 사람으로 기억한다. 약한 사람의 말은 힘을 잃는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이를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냥 적당히 살았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하. 웃으면서 가볍게 넘기십시오. 건강을 물어본다면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하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더 말하지 마십시오. 아픈 것, 불편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바로 화제를 바꾸십시오. 그쪽은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물어보십시오. 만약 계속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뭐,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짧고 여유 있게. 모르는 것이 힘입니다.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아픈 곳, 수술 이력, 복용 중인 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상대방의 머릿속에 여러분은 아픈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공감받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공감은 신뢰가 쌓인 후에 받는 것이 훨씬 깊고 진심입니다. 예외는 한 가지입니다. 의사나 의료 전문가에게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신뢰가 쌓인 단 한 명. 하지만 그 한 명 외에는 아무리 친한 자리라도 건강 이야기는 조심하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절대 답해서는 안 되는 질문. 나이와 건강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약함을 말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되고, 약함을 감추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절대 답해서는 안 되는 질문은 과거와 실패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전에 뭐 하셨어요? 그때 왜 그만두셨어요? 사업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이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하는 순간 상대방은 나의 현재가 아니라 나의 과거로 나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0살의 강태원 씨가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사업을 하시다가 몇 해 전에 정리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새로운 모임에 나가셨습니다. 자리가 편했습니다.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물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일 하셨어요? 강태원 씨는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을 했다고. 잘 안 됐다고. 지금은 새로 준비 중이라고. 며칠 후 그 모임에서 사업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강태원 씨에게는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실패한 사업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던 것이었습니다. 몇 주 후 모임에서 투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강태원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경청하기보다는 조심스럽게 듣는 눈치였습니다. 사업이 안 됐다고 했으니 그분의 판단을 믿기 어려웠던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현재의 능력까지 덮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몇 달 후 강태원 씨는 그 모임에서 점점 입을 닫게 됐습니다. 말에도 무게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한 순간 스스로 자신의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혼자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냥 새로 준비 중이라고만 할 걸. 왜 그 이야기까지 했을까?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의 실패를 들은 순간 그것을 그 사람의 능력으로 연결합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실패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현재의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말하느냐 말하지 않느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슷한 경험을 가진 오현석 씨는 달랐습니다. 같은 질문을 받으셨지만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해봤어요. 요즘은 새로운 걸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다양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오히려 깊이 있는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합니다. 과거를 묻는 질문은 나를 이해하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평가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과거의 실패를 말하는 순간, 그것이 현재의 나를 규정합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듣고 현재를 봅니다. 실패했다고 하면 지금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과거 이야기는 말할수록 길어집니다. 설명하다 보면 변명이 되고, 변명이 길어지면 더 약해 보입니다. 짧게 말할수록 오히려 여유 있어 보입니다. 셋째, 과거는 현재로 덮을 수 없습니다. 한번 말한 과거는 상대방 머릿속에 남습니다. 지금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그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관직도, 명예도, 재산도 누가 봐도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유배지에서도 그 과거를 변명하거나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묵묵히 현재를 사셨습니다. 아드님께 보내신 편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일을 구구하게 설명하지 마라. 설명할수록 그 일이 커진다. 현재의 네 모습이 과거를 덮는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과거에 대해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여러 가지 해봤어요. 이것저것 경험을 쌓았어요. 요즘은 새로운 걸 준비하고 있어요. 이 세 마디 중 하나면 충분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왜 안 됐는지 말하지 마십시오. 말할수록 설명이 되고, 설명은 변명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바로 화제를 바꾸십시오. 그쪽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상대방의 이야기로 넘기십시오. 왜 그만뒀는지, 어떻게 됐는지 집요하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냥 때가 됐던 것 같아요. 짧고 여유 있게 웃으면서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설명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더 깊어 보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실패의 이유를 길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억울했던 사정, 당시의 상황, 환경 탓, 그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듣는 사람은 점점 지칩니다. 그리고 지친 사람은 더 이상 공감하지 않습니다. 짧게 말하고 넘기십시오. 침묵이 가장 강한 대답일 때가 있습니다. 예외는 한 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신뢰가 쌓인 관계에서 상대방이 진심으로 도움을 주려 할 때, 그때는 말씀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먼저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 절대 답해서는 안 되는 질문. 과거와 실패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과거를 말하는 사람은 과거에 갇히고, 과거를 감추는 사람은 현재로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나이와 건강에 관한 질문, 그리고 과거와 실패에 관한 질문. 이 두 가지만 지키셔도 관계에서 먼저 무너지는 일이 없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가장 위험하고 가장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것, 조금만 더 함께해 주십시오. 세 번째, 절대 답해서는 안 되는 질문은 사람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저 사람 어때요? 그 사람이랑 사이가 어때요? 솔직히 누구 편이에요? 이 질문들에 답하는 순간 그 말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내가 말한 것보다 훨씬 크게 변형되어 돌아옵니다. 광주에 사시는 57살의 최재원 씨가 계셨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두 사람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중 한 명이 최재원 씨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솔직히 저 사람 어때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요? 믿고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최재원 씨는 그 마음이 안쓰러웠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자기 중심적인 면이 있는 것 같다고. 며칠 후 그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변형이었습니다. 최재원 씨가 그 사람을 별로 안 좋게 본대. 그 정도였습니다. 몇 주 후 변형이 커졌습니다. 최재원 씨가 그 사람 뒤에서 욕했대. 최재원 씨는 욕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평가를 들은 그 지인과 최재원 씨의 관계가 어색해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물어봤던 사람과의 관계도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두 관계가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질문한 사람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답한 최재원 씨만 두 관계를 잃었습니다. 그분은 혼자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왜 말했을까? 물어봤다고 다 말해야 하는 건 아니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질문한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말이 변형됩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사람에 대한 평가를 말하는 순간 그 말의 통제권은 내 손을 떠납니다. 어디로 갈지, 어떻게 변형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반면 같은 상황에 처했던 이수진 씨는 달랐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직접 이야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짧고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화제를 바꾸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양쪽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은 것이 두 관계를 지킨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합니다. 사람에 대해 물어보는 질문은 신뢰의 표현처럼 느껴집니다. 나를 믿으니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신뢰가 함정입니다. 첫째, 사람 평가를 말하는 순간 나는 그 갈등의 중심이 됩니다. 두 사람 사이의 문제가 내가 끼어드는 순간 세 사람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은 항상 중간에 낀 사람입니다. 둘째, 말은 반드시 변형되어 돌아옵니다. 아무리 조심스럽게 말해도 전달되는 과정에서 말은 달라집니다. 내가 말한 것과 상대방이 들은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셋째, 편을 드는 순간 반대편을 잃습니다. 누군가의 편을 들면 그 순간은 좋지만 반대편과의 관계는 영원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편을 든 사람과의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유배 중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누구 편인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절이었습니다. 잘못 답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함부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드님께 보내신 편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는 자는 결국
자신이 평가받는다. 말하지 않는 것이 나약함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누군가에 대한 평가를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직접 이야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마디면 충분합니다. 평가하지 마십시오. 공감도 하지 마십시오.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반응 하나가 나중에 최재원 씨도 그렇게 생각했어가 됩니다. 편을 가르는 질문이 온다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저는 양쪽 다 좋은 분들이라서요. 짧고 따뜻하게 그리고 바로 화제를 바꾸십시오. 그것보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어느 편도 들지 않는 것이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두 관계를 모두 지키는 방법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감정이 올라올 때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긴장이 풀리고 감정이 올라올 때 나온 말이 가장 멀리 가고 가장 크게 변형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후회해도 이미 늦습니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법적이거나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누군가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말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감정 없이 사실만 말씀하십시오. 평가가 아니라 사실이 힘을 가집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세 번째, 절대 답해서는 안 되는 질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은 관계를 잃고 평가를 피하는 사람은 관계를 지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1801년 겨울 전라도 강진 정약용 선생님께서 유배지에 도착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억울한 누명을 쓰셨습니다. 나이도 아직 젊으셨고 몸도 성하지 않으셨습니다. 과거의 관직도 모두 잃으셨습니다. 누가 봐도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절 유배지에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건강은 어떠시냐고, 예전에 어떻게 된 것이냐고,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조심스러운 질문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판단의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몸이 힘들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과거의 억울함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붓을 드셨습니다. 질문에 답하는 대신 글을 쓰셨습니다. 그 침묵이 선생님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목민심서가 태어났습니다. 경세유표가 태어났습니다. 500권이 넘는 저서가 태어났습니다. 답하지 않은 자리에 가장 위대한 것들이 채워졌습니다. 아드님께 보내신 편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질문이 많은 세상에서 답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깊은 사람이다. 선생님께서는 아셨던 겁니다. 모든 질문에 답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답하지 않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가장 품격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대구에 사시던 그 예순한 사례분 기억하시나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나이와 지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으셨던 그분은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반대가 됐어요. 그냥
웃으면서 넘길 걸 그랬어요. 솔직하게 말한 게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몰랐던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를 실제로 지키기 위한 원칙 세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질문을 받으면 3초 멈추십시오. 누군가 질문을 하면 반사적으로 답하지 마십시오. 3초만 멈추십시오. 그 3초 동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질문에 답해야 하는가? 답하면 어떻게 되는가?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3초면 충분합니다. 반사적으로 나오는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생각 없이 나온 말이 나중에 가장 후회되는 말이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3초 멈추면 어색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신중해 보입니다. 경솔하게 바로 답하는 사람보다 잠깐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더 깊어 보입니다. 그 3초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답하기 전에 되물으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질문이 온다면 바로 답하지 말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왜 그게 궁금하세요? 단 한마디입니다. 이 한마디가 상황을 완전히 바꿉니다. 상대방이 왜 묻는지 먼저 알면 어떻게 답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받은 상대방은 대부분 당황합니다. 왜 궁금한지 설명하다 보면 스스로 그 질문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되묻는 것이 무례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대화를 주도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다루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관계에서 주도권을 갖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웃음으로 넘기십시오. 거절도 품격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답하지 않아도 되는 질문이 오면 이렇게 하십시오. 웃으면서 짧게 말씀하십시오.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뭐 다 그렇죠. 그냥 적당히요. 하하, 웃음이 중요합니다. 차갑게 거절하면 분위기가 어색해집니다. 하지만 웃으면서 가볍게 넘기면 상대방도 더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화제를 바꾸십시오. 상대방의 이야기를 물어보십시오.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내 이야기를 감추면서 동시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것이 가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방법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거짓이 아닙니다. 그것은 품격입니다. 지혜입니다.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 아는 것이 성숙한 어른의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답할 것을 아는 사람은 스스로를 귀하게 만듭니다. 오늘 단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입이 찢어져도 답하지 말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귀한 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스스로를 더 지키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무엇인가요? 나이와 건강이면 1번, 과거와 실패이면 2번, 사람 평가이면 3번. 댓글로 번호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물어보는 대로 다 말해버리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전해주십시오. 한 분이라도 더 스스로를 지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간관계론의 지혜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인간관계론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귀한 하루 되십시오.